성착취 동영상을 퍼뜨린 박사방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이 오늘 검찰에 이송되며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조주빈은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주빈은 또 청와대 실장, 판사 등을 사칭하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공직까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이 직원들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모든 업종에 대해서 휴직, 휴업 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늘어난 가운데 절반가량이 해외 유입 관련자로 확인됐습니다. 모레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됩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네,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퍼뜨린 조주빈이 오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조윤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주빈이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목엔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머리엔 반창고를 붙인 조 씨.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5초간 발언에서 사죄, 악마의 삶을 언급했지만 유명인들의 이름만 거론했을 뿐 정작 자신의 성착취로 피해를 본 여성들에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씨는 차에 탈 때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선 조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조주빈을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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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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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조 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과 별도로 조 씨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합니다. 특히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에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성착취물을 보거나 공유한 유료 회원들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자, 보신 대로 조주빈이 오늘 유명한 사람들을 여럿 언급한 건 성범죄자이자 사기꾼인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주빈의 사기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접촉한 건 지난해 9월쯤입니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주빈은 내가 청와대 최 실장인데 재판으로 고생이 많으니 배려해주겠다며 직접 윤 전 시장에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서울의 한 단체장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수고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은 또 자신이 판사라며 새로운 인물인 것처럼 다시 속인 뒤 재판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윤 전 시장에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진인 공익근무요원이 확보한 개인정보로 접촉을 시작했기 때문에 윤 전 시장은 이러한 사기 행각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방송에 출연시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조 씨의 제안을 받고 조 씨 일당과 JTBC 사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조 씨 일당이 손석희 사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뒤 돈을 건네게 됐다고 윤 전 시장 측근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3천만 원가량을 조 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윤 전 시장을 불러 조 씨의 사기 행각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조주빈이 언급했었던 손석희 JTBC 사장은 실제로 살해 위협을 받고 조주빈에게 돈을 건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급한 손석희 JTBC 사장은 종일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조 씨가 손 사장에게 무슨 이유로 사과한 건지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JTBC는 이에 대해 조 씨가 흥신소 사장이라며 손 사장에게 접근한 뒤 프리랜서 기자인 김웅 씨로부터 손 사장과 가족에 대한 살인 청부 의뢰를 받았다며 손 사장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금품 요구에 손 사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손 사장과 김 씨의 폭행 의혹 분쟁과 관련해 CCTV 자료가 있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손 사장은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주빈 씨랑 어떤 관계신가요? 어떤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조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유명인들을 갑자기 언급한 건 자신의 성착취 범행에 쏠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본인이 구속된 것은 성착취와 관련된 행위들인데 이렇게 유명인을 거론함으로써 자신의 사건을 조금 이렇게 숨겨보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행동들이 아닌가라고. 경찰은 조 씨가 언급한 유명인들 외에도 추가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자, 조주빈이 오늘 유명 인사들까지 언급하면서 감추고 싶어 했던 이번 사안의 본질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범죄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수사 방향과 또 피해자를 위한 대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은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이 반문명적 범죄라며 검찰의 모든 역량을 수사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TF는 4차장 검사가 사건을 지휘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 등 4개 부서와 검사와 수사관 21명이 투입됐습니다. 특별수사 TF는 조 씨의 여죄와 드러나지 않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또 다른 N번방 사건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범죄단체 조직죄를 조 씨 일당에게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지휘와 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데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주빈 씨가 핵심 회원을 직원이라고 부르며 범행을 지시한 만큼 이를 범죄 목적으로 결성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검찰도 단순 참여자까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단순 성범죄인 줄 알았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자,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그동안 익명성과 또 보안을 강조해 왔었는데 그 점을 이용해서 성범죄자들은 텔레그램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자들의 신원을 밝히고 또 이번 수사에 협조하도록 텔레그램을 압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국제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조주빈의 박사방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을 소개하면서 FBI 등 국제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트위터엔 오늘과 일요일 밤 9시에 맞춰 이번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를 고집하는 텔레그램 계정에서 동시에 탈퇴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탈퇴 사유로 N번방 사건을 내세워 텔레그램을 직접 압박하자는 겁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는데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N번방 참가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좀 엄격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외에도 성범죄 영상을 제공하면서도
보안이 뛰어난 다른 메신저들도 있는 만큼 암호 해독 기술을 개발해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독 기술은 개발하게 하되 국회에서는 시민단체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사이버 성범죄를 막으면서도 사생활 침해엔 악용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자,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가 이런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N번방 사건 현안 질의. 정부가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한다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미 그거는 작년 2월 달부터 공론화된 문제였습니다. 매년 그 국감은 물론이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이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그 경고가 됐던 그런 문제고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대응에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기반 메신저를 활용한 범죄를 차단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서버 위치조차 모르니 규제는커녕 협조받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과방위원장은 신고 포상 금제, 이른바 파파라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냔 말이에요. 신속히 인정하기 제도가 예? 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N번방 사건 같은 중범죄에 대해선 감형 규정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냈습니다. 관련 법안을 넘겨받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입법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법에 따라서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해자들이 받는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동영상 57개, 사진 1,300장. 한 피고인의 판결문에 첨부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목록입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그나마 무거운 벌을 받은 편입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1심 판결문 전체를 살펴봤더니 92%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평균 벌금액은 298만 원. 실형은 한 명도 없었고 나머지 8%는 집행유예였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도록 한 법과는 괴리가 큽니다. 10대 4명에게 성착취 영상 170여 개를 촬영하게 하고 또 다른 성착취물 18,000개를 갖고 있던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소 5년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특히 이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재판부는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한다며 형을 깎아줬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14.8%만 법정 최소형인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았는데 대부분 성폭행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입니다. 판사님들이나 수사기관의 인식이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피해는 정말 강간에 못지않게 평생 지속이 될 수 있는데 텔레그램 N번방은 시스템상 영상을 소지해야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라는 행위에 맞는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이런 성범죄를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이 더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진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되면서 피해를 본 분들과 직접 상담을 해보셨나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중단되는 것, 그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텔레그램이나 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은밀한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2017년 소란에 2018년 웹하드 카르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그리고 다크웹까지 굉장히 많은 온라인 성폭력들이 자행되어 왔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향한 집단적인 조직 범죄, 혐오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플랫폼만 이동하면서 계속적인 성착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점 더 악랄해지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뭐 단속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아청법과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이 제대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장이라든지 시청을 처벌을 할 수 있는 소지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온라인 공간 내에서 굉장히 여성을 향해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뭐 집단 성폭력의 개념을 도입을 한다든지에 대한 법안 신설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정부가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이런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이버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상담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영상물들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 삭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전국적인 차원에서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괴로워하고 있을 이런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죠. 스스로 자책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하겠다고 연대하겠다고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라든지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오늘 곳곳에 이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마스크 구하려는 게 아니라 당장 문 닫을 처지에 놓인 가게와 공장 살려보려고 절박한 마음으로 선 줄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1,000만 원까지 보증서 없이 신속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새벽부터 긴 줄이 생긴 겁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기에 직원들 해고하는 대신에 휴업이나 휴직을 택한 사업장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5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게 도와서 대량 실직 사태를 막겠다는 겁니다. 한세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던 이 의류 제조업체는 휴업을 고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주문 물량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닫고 있지 오다가 없으니까 2사람하고 여기 이제 3사람이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을 없어서. 가족 같은 직원 상당수를 내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 그래도 한 10여 년 넘게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 냄비 제조업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 15명 있었어요. 한 2명 남고 다 사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야 임금이라도 안 나가니까. 급속한 경기 위축이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휴업,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고 대신 휴업,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도 고용유지 조치가 많은 근로자들을 해고시키지 않고 다시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올 들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17,800여 곳으로 이미 지난해의 11배를 넘어섰습니다. 지원금 확대와 신청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도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이렇게 휴업이나 휴직으로 어떻게든 버티는 곳도 있지만 이미 해고에 나선 사업장도 많습니다. 고용센터엔 실업급여 신청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는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과연 재취업은 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정성진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든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대략 10년 정도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공고사직을 받은 모두 갑작스러운 실직입니다. 너무 매이드합니다. 손이 있어야 우리 같은 사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쓰는 거지요. 실직 공포는 중소기업, 하청업체 등 가장 약한 고리부터 드리웠습니다. 비행기 기내식 사업소 있어요. 300명이 넘는데 20명도 안 되니까 다 정리했어요. 지난달 실업급여는 7,800억 원이 지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10만 3천여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30%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사업장 구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로 당장의 어려움은 버티더라도 앞으로 닥칠 구직의 어려움이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구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멀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은 사실 좀 많아요. 계약직 노동자나 택배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조차도 아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전망도 기묘해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잃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좋았던 미국에서도 실업수당 신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자 문 닫은 식당이 이들을 위한 구호소가 됐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미국인들의 한 끼 식사입니다. 여기에 요즘 사재기로 구하기 어려운 휴지까지 넣었습니다. 음식은 각지에서 기부받아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워싱턴 DC에서 유명한 대형 술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근처 식당들과 손잡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실직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로 한 겁니다. 100명분 가까운 식사는 1시간 만에 모두 떨어졌습니다. I'm a bartender and server in the industry. I don't have any income right now waiting for the unemployment. 음식을 나눠주는 술집도 내일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It's not just hard, I mean it's crippling. We can't obviously make any money, so we've had to lay everybody off and just wait. That's all we can do.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34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부활절까지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very painful for our country and very destabilizing for our country, and we have to go back to work. 하지만 앞으로 3주 안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이전 일상이 회복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5만 5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WHO는 미국이 코로나19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유럽 상황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신규 사망자 수가 며칠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제발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 소식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남부 바리시의 시장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귀가를 종용합니다. Devi andare a casa adesso, altrimenti viene la polizia e se la porta di peso a casa in questo momento. 다른 주지사와 시장들도 잇따라 집에 머물 것을 호소했습니다.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Dovete stare a casa. Più di 400 persone al giorno stanno morendo. E allora? 이틀간 신규 사망자 수가 줄었던 이탈리아는 다시 7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체 사망자가 6,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무단 외출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8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주민들이 나서 행인들의 귀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양로원에 방치됐던 노인 10여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 요양시설 노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검진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대형 전시회장을 병원으로 개조해 병상 4,000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과 의료 지원에 투입할 자원봉사자 25만 명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3만 명을 넘어선 프랑스에선 칸 영화제 행사장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노숙자들을 위한 보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학교 앞 도로마다 달라진 게 있는지 TJB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김민식 군.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민식이 부모의 간절한 호소 끝에 어렵사리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시행 첫날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거의 없고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속도 측정기가 있는 곳에선 과속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5%만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2,000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노란 발자국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앞에 있으면 차들이 안 보여서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뒤에 있으면 멀리 있는 차도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초등학생을 상대로 2천만 원 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결국 보험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6월 전남 장흥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자동차 동승자도 다쳤는데 과실 비율은 5대5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하나손해보험은 A씨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인은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상속 비율에 따라 4천여만 원만 A씨의 아들 B군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습니다. 4년 뒤 다친 동승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치료비 5,300만 원을 지급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 2,600여만 원의 구상금을 사실상 고아가 된 12살 B군에게 청구했습니다. 주소지를 파악해서 곧바로 소송했잖아요. 이 어린이가 그런 거 뭘 알겠어요. 이거 모르니까 그냥 해서 일단 판결을 확정시켜 놓고 그럼 얘를 평생 또 쫓아다니려고. 구상금 청구는 적법한 절차이긴 하지만 상대가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이란 점을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보험금은 상속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험사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였지만 소송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손보 측은 지급이 유보돼 있는 부인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환자는 어제보다 100명 더 늘어서 9,137명이 됐습니다. 이 추가 확진자 가운데는 외국에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51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녀왔던 지역을 좀 살펴보면 유럽이 29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이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레부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2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모레 새벽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 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발 입국자처럼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강력한 조치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그 이유로 미국의 경우 위험도, 즉 입국자 10,000명당 확진자가 아직은 유럽보다 적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국내 진단검사 능력이 일일 최대 2만 건 수준인데 하루 2,500명이 넘는 미국 입국자에게 모두 검사를 받게 할 경우 방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위험 순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집중하는 게 이런 총량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입국 주민 모두 귀국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 비율이 높고 검사 여력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방역 강화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그 진단 키트 생산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한국의 진단 기술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10,000명을 동시에 검사하는 데 하루 이상 걸리던 시간을 6시간으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현재 생산 물량의 95%를 미국과 이탈리아, 영국 같은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단 시약 공급을 요청해 오고 있다면서 어젯밤 미국 대통령의 요청 내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자 충분하고 원활한 진단 키트 공급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단 키트 수출을 문의하거나 지원을 요청한 건 47개 나라. 문 대통령은 한국의 진단 기술이 전 세계 코로나 극복에 기여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밤에는 주요 20개 나라 G20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엽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교류의 필요성, 특히 기업인들의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안 등을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적 판매량이 한 주에 2개에서 3-4개까지 늘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언제 그렇게 될지 당국은 아직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학교 개학이 더 늦춰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교육부가 이른바 온라인 개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학기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지역별로 또 학교에 따라서 개학 방식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로 연기된 개학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중단되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4월 6일 개학의 방식에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별로 다른 만큼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개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 학교에서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학생과 교사가 교실에서 모여 하는 집합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주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며 구체적인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재택 수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유럽 일부 국가의 사례도 참고할 방침입니다. 동일한 그 수준의 원격 교육이 가능할지 여부도 이번 주, 다음 주 그 시범 학교 운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 집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는 소외계층 학생도 13만여 명이나 되는 만큼 세심한 기준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PC방이나 노래방 또 클럽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얼마 전 정부가 강력한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들어가려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선 거리를 잘 유지하라고 했었는데 이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PC방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입구에는 이용객 명부와 손 소독제가 놓여 있습니다. 감염 우려에다 평일인 탓에 빈자리가 많았는데도 곳곳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객이 눈에 띕니다.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옆자리에 붙어 앉기도 합니다. 친구분들이랑 같이 게임하려고 오시는 건데 따로따로 세워져 있으면 PC방과 노래방, 클럽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이용자 간격 유지 등 7가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 시내 클럽들은 대부분 휴업에 동참했다가 지난 주말부터 일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걱정을 잊은 듯 서로 바짝부터 음악을 즐깁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코로나가 집 근처에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어차피 걸려도 즐기다 걸리지. 노래방은 PC방처럼 입구에 방역 수칙도 붙여놓고 마스크 착용과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챙긴다 해도 막상 방에 들어간 뒤 일부 이용객들은 안전거리 유지나 마스크 착용을 따르지 않습니다. 걸치고 막 다녀요. 제가 안 걸릴 걸 좀 알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PC방과 노래방 업주들은 카페나 식당도 다중이용시설인데 자신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표적이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요즘 음주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술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 내는 사람이 평소보다 20%나 늘었습니다. 이러자 경찰이 기계에 부는 방식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차량을 따로 골라서 지그재그라든지 또 알파벳 S자 모양 코스를 운전해 보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떤지 KNN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려오던 승용차가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이 가게 내부로 튕겨 들어갔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대안은 이른바 트랩형 음주 단속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안전고가를 S자로 설치해 지나가는 차량을 살핍니다. 잠시 뒤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좀 얼마나 드셨어요? 한 병 소주.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46%. 달라진 단속 방식에 운전자는 당황합니다. 저만 딱 했잖아요. 저 차만. 기자도 취재 차량으로 S자형 단속 구간을 지나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단속 구간을 지나와 봤는데요. 운행이 어렵진 않았지만 속도를 줄이게 되고 중간에 도주를 하기 힘든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과의 갈등도 생깁니다. 단속을 진행하는 동안 10명이 넘는 운전자를 음주 측정했지만 1명을 제외하곤 아예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내가 길을 갔네. 원래 저희가 이거 빨리 하시면 바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저희 협조만 좀 해주십시오. 경찰은 또 운수업체 등과 협업해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의원 7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냈습니다. 비례투표용지 윗순서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비판했던 방식대로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한 겁니다. 통합당도 미래한국당으로 소속 의원을 더 보낼 태세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적을 파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가는 비례대표 의원은 심기준, 정은혜, 재윤경 3명입니다. 제명을 당해야 의원직을 유지한 채 옮길 수 있어 형식적인 절차로 의원총회가 소집됐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고요. 이종걸, 신창현 등 지역구 의원 4명도 당적을 옮기면서 더시민은 현역 의원 7명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통합당 방식 그대로입니다. 의원 꿔주기 원조격인 통합당도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0석을 갖고 있는데 추가 제명으로 비례의원을 더 보내 의석수를 더 늘리려는 겁니다.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 지역구 투표용지 순서는 민주당이 1번, 통합당이 2번 순서지만 양당은 비례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비례 투표용지엔 3당인 민생당이 맨 윗자리를 차지합니다. 현재 의석수대로라면 그 다음은 미한당, 정의당, 더시민 순서입니다. 지역구 5석이 넘는 미한당과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의당이 투표용지에서 더 위고 더시민이 아래인데 더시민으로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더 가면 순서는 또 바뀝니다. 정당 기호를 정하는 시한과 보조금 액수를 결정짓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이 체면마저 내려놓고 의원 꿔주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을 거쳐서 기사회생한 민경욱 의원의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다른 지역구 4곳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공천 취소가 결정되기도 했는데 내홍이 잦아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말 논란의 장본인 인천 연수울 민경욱 통합당 의원. 처음엔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에서 배제했는데 당 지도부가 경선 기회를 줬고 어제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인천시 선관위 결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민경욱 의원은 무슨 법을 만들어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홍보글을 SNS에 올렸는데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법안 3개를 통과한 것처럼 썼다는 겁니다. 인천 선관위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합당 공관위는 오늘 민 의원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에서 진 민현주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친황교안계로 꼽히는 민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 의결을 수용할지 당 지도부는 오늘 밤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 새벽 깜짝 최고위를 소집해 부산, 금정 등 4곳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이후엔 말을 아꼈습니다.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고위회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연 공관위위원장 권한대행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반발했지만 공관위 논의 끝에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경선에서 진 후보로 공천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공천 지역인 경기 화성을과 의왕 과천의 무효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선 비례 19번을 받은 허은하 후보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 속에 내일은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호남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는 비구름대가 내일 오전이 되면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 산간 지역은 최고 300mm, 남해안도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은 10에서 30mm 정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대구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모레 서서히 그쳐가겠고요. 비가 그치면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